정부가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대폭 인상하겠다는 발표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규제가 심해졌네.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뛰어난 공인중개사는 여기서 기회를 봅니다. 이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명확한 데드라인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중개실무 PT 정진숙입니다. 오늘도 김 PD와 같이 공인중개사 직업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김 PD 안녕. 안녕하세요, 대표님. 사실 영업직은 세상에 정말 많잖아요. 그런데 유독 이 공인중개사 일이 훨씬 더 힘들다, 스트레스가 극심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맞습니다. 보내주신 데이터를 보니까 그게 단순히 사람 상대하는 감정도덕 이런 문제 때문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오늘 데이터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이 공인중개사가 겪는 어려운 본질이 바로 구조적 차이에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 판매나 보험 영업 같은 일반적인 영업과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세 가지의 독특한 특징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 돌파하지 못하면 사실상 성과를 내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러니까 단순히 더 열심히, 더 친절하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들이 마주하는 세 가지 구조적 어려움은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어려움을 어떻게 기회로 바꿀 수 있는지 자료들의 핵심만 뽑아서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탐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구조적 차이부터 한번 열어보죠. 바로 내가 파는 상품에 대한 컨트롤이 불가능하다는 점. 생각해보면 정말 그래요. 보통 영업사원은 자기 회사 제품을 팔잖아요. 가격 정책, 할인 받은 노선, 프로모션까지 본사에서 딱 정해주고요. 모든 게 정해져 있죠. 그런데 중개사는 자기가 파는 그 집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데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네요. 정확합니다. 가격, 수리 여부, 입주 날짜, 심지어는 계약 조건 하나하나까지 전부 다 집주인, 소유자가 결정을 하죠. 여기서 바로 첫 번째 딜레마가 생기는 겁니다. 중개사가 아무리 고객에게 딱 맞는 좋은 물건을 찾아 보여줘도 정작 고객이 그게 왜 좋은 물건인지, 다른 것보다 얼마나 더 나은 선택인지 판단할 기준이 없는 경우가 태반이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냥 이 집은 채광이 좋고 구조가 잘 빠졌어요, 이런 설명만으로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고객 입장에서는 사실 모든 중개사가 다 자기 물건이 최고라고 말할 테니까요. 뭘 믿어야 할지 혼란할 수밖에 없겠어요.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럼 이 컨트롤이 불가능한 상품을 가지고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표님이 제시하는 해법이 정말 인상 깊었는데, 상품 설명자가 아니라 기준 정리자가 되어야 한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말 그대로 명확한 판단의 기준을 세워주는 역할로 스스로를 재정의하는 겁니다. 기준을 세워준다? 제가 제시해준 한 사례가 아주 이걸 잘 보여주는데요. 한 고객이 출퇴근 시간이랑 학군 때문에 두 아파트를 사이에 두고 몇 주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훌륭한 공인중개사는 각 아파트의 장점, 단점을 막 나열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고객과의 대화에서 얻은 핵심인 우선순위, 예를 들면 초등학교가 도보 10분이네, 아니면 남편의 직장까지 한 대중교통으로 40분 컷, 주말에 소음이 없을 것, 이러한 딱 세 가지를 뽑아서 맞춤형 평가표를 만드는 겁니다. 평가표요? 네, 그리고 이 두 아파트를 그 표에 맞추어서 객관적인 점수화해서 딱 보여주는 거죠. 역시 이건 완전히 다른 접근 방식이네요. 그냥 장점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머릿속에 있던 그 막연한 희망사항을 구체적인 평가 기준으로 만들어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결정을 내렸겠죠. 그렇죠. 고객은 더 이상 감정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그 평가표를 보고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기준 정리자의 힘입니다.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상품이라 컨트롤 못하는 그 자체에 매달리는 대신에 고객의 선택 과정을 통제하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너무 많이 많고 생애 첫 집을 구하는 분들처럼 뭘 봐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은요, 이러한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주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신뢰와 가치를 제공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허들, 내가 컨트롤을 못하는 상품은 내가 기준 정리자가 됨으로써 넘어설 수 있다. 그런데 대표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걸 완벽하게 해내도 곧바로 훨씬 더 어려운 두 번째 문제에 부딪힌다고 하거든요. 바로 그 설득의 방향성 문제. 한쪽만 설득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가 정반대인 두 집단을 동시에 설득해야 한다. 이건 정말 험난해 보입니다. 여기가 정말 딜레마인 정점이죠. 매도인은 단돈 100만 원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고 그렇죠. 매수인은 어떻게든 100만 원이라도 깎고 싶어 하니까요. 한쪽에서 오케이 사인이 나와도 다른 쪽에서 노 하면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갑니다. 딱 맞아요. 이때 많은 중개사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스스로를 단순 중립자나 메신저로 생각하는 겁니다. 중립자요? 예를 들면 매도인이 5억을 원하시고 매수인은 4억 8천만 원을 원하시면 어떻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요. 양쪽의 입장만 기계적으로 전달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가장 안전하고 중립적인 방법처럼 보이는데요. 왜 그게 실수라는 거죠? 감정의 골만 깊어지게 만드는 거죠. 기계적인 전달은 각자의 입장을 더 완고하게 만들 뿐이고 합의점을 찾아주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를 돌파할 핵심 역할의 조율자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주 구체적인 화법 기술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왜냐하면이라는 화법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 왜냐하면 합법 예시를 보고 정말 감탄했어요. 이건 단순히 말을 잘하는 기술을 넘어서 거의 협상의 판을 새로 짜는 전략 같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냥 이 집은 시세보다 비싼 5억입니다 라고 통보하는 게 아니라 이 집은 5억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 라인만이 유일하게 퍼베이의 판상 구조라 옆동의 투베이 구조보다 훨씬 개방감이 좋고 나중에 대파실 때도 선호도가 높아 훨씬 유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주장에 대한 명확하고 합리적인 근거를 붙여주는 겁니다. 대표님, 잠깐만요. 여기서 포베이 구조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부동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왜 중요한 가치 판단의 근거가 되는지 간단히 짚어줄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아파트 전면에, 그러니까 햇빛이 드는 방향으로 거실이랑 방 3개가 총 4개의 공간이 나란히 배치된 구조를 말합니다. 보통 투베이는 거실하고 안방 하나만 전면으로 향하죠. 그래서 퍼베이가 채광이나 통풍이 훨씬 유리하고 공간 활용도가 높아서 많은 고객들이 훨씬 선호합니다. 당연히 나중에 집값 방어에도 유리합니다. 그렇죠. 바로 이런 구체적인 사실이 왜냐하면 뒤에 붙을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명확한 이유를 들으면 매수인 입장에서도 이 가격이 그냥 집주인의 억지가 아니었구나, 이런 가치 때문에 책정된 거구나 하고 납득하게 되겠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중개사가 너무 적극적으로 왜냐하면을 외치면서 조율에 나서면 자칫 한쪽 편을 드는 것처럼 보이거나 신뢰를 잃을 위험은 없을까요? 바로 그게 이 전략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그래서 강조하는 건 왜냐하면 뒤에 오는 근거가 반드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하고 또 상대방에게도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사실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객관적인 사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집주인이 돈이 급해서 이러한 사적인 이유가 아니라 방금 말한 퍼베이 구조의 장점이나 최근 주변의 실거래가 데이터 같은 팩트에 기반해서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중개사가 단순한 흥정꾼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이익을 고려하는 전문적인 조율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이제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컨트롤 불가능한 상품, 그리고 양방향의 이해관계. 이 두 가지를 겨우 넘었는데 마지막 세 번째 장애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죠. 이건 중개사가 개인의 역량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외부 요인, 바로 장애물, 잦은 정부의 개입입니다. 부동산 시장만큼 정부 정책, 세금, 대출 규제가 이렇게 수시로 바뀌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도 사실은 드물죠. 한 해의 정책이 26번이 넘게 바뀐 적도 있었습니다. 우와, 이게 말이 돼요? 26번이나요? 오늘 계약하려겠던 사람이 어제 발표된 대출 규제 하나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상황. 이게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외부 변수들을 중개사들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 더 큰 무력감과 스트레스를 주게 되는 거죠. 정말 그렇겠네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정책 한 방에 모든 게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대표님이 제시하는 해법이 정말 역발상이었습니다. 이 외부 개입을 그냥 타격으로만 받아들일 게 아니라 오히려 계약의 재료로 활용해야 한다. 네, 역발상이죠. 외부 규제를 계약의 재료로 쓴다니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바로 스스로가 판단의 가이드가 되어주는 겁니다. 판단의 가이드? 네, 예를 들어보면 정부가 이번에 5월 9일부터 다주택자 양도세를 대폭 인상한다고 발표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또 규제가 심해졌네 하고 막연하게 생각하고 말아요. 하지만 뛰어난 공인중개사는 여기서 기회를 봅니다. 이 정책이 누군가에게는 명확한 데드라인이 되거든요. 5월 9일 전에 반드시 집을 팔아야만 하는 정책입니다. 다주택자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 이후에는 매물이 잠길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전에 꼭 사야 하는 실수요자도 생겨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는 고객에게 명확한 가드레인을 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사장님, 4월 말일까지는 계약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5월 9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소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부의 위협적인 변화를 고객의 결정 시점과 이유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외부 변수를 협상의 동력으로 전환시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와, 이건 정말 시장 분석가이자 심리학자, 그리고 정책 전문가 역할까지 해야 하는 거네요. 갑자기 공인중개사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결국 외부의 환경의 피해자로 남을 것이냐, 아니면 그 환경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읽고 고객의 행동을 이끌어내는 능동적인 가이드가 될 것이냐의 차이인 거죠.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이렇네요. 공인중개사가 느끼는 그 극심한 어려움은 영업 스킬 부족이 아니라 첫째, 상품 컨트롤의 부재, 둘째, 이해관계가 상반된 양방향 설득, 그리고 셋째, 통제 불가능한 잦은 외부 개입. 이 세 가지 구조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네요. 그리고 이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핵심, 결국은 역할의 전환에 있었습니다. 역할의 전환? 네, 단순히 물건을 보여주는 상품 설명자에서
고객의 선택의 기준을 세워주는 기준 정리자로, 양쪽의 말만 전달하는 기계적인 중립자에서 합리적인 근거로 합의를 끌어내는 조율자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정책의 피해자가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결단의 시점에 제시하는 판단의 가이드로 스스로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직업의 구조적 특수성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고도의 전문성과 상담 역량을 갖추는 것, 그것만이 이 치열한 시장에서 살아남고 성공하는 핵심이라는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야기들은 철저하게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고객의 합리적인 결정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에게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질문이죠? 만약 당신이 집을 사거나 파는 고객의 입장이라면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기준 정리자, 조율자, 그리고 판단의 가이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는 진짜 전문가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런 공인중개사를 만났을 때 어떠한 질문을 던져야 나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 점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앞으로 중요한 거래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중개실무 PT를 같이 김 PD와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김 PD 고생했어.